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4 노점 책장수를 벌리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책장수를 벌리다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39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4 노점 책장수를 벌리다. 며칠을 두고 우리 형제는 온갖 주의와 정치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의 올바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이 갈팡질팡했다. 사는 길이라곤 결론적으로 이 붉은 세상에서는 소소한 장수나 하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시대의 밑바닥에서 목숨만을 이어가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장수를 하면 무엇을 할까? 공산당 치하에서 나같이 문둥이가, 더군다나 장수의 소질도 경험도 없는 뜨내기가 어떤 장수의 업태를 골라야 하는가? 궁리한 나머지 서점을 하자는 데에 우리 형제는 의견이 합의가 되었다. 서점도 신간 서점을 하면 그네들의 프로파간다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니 헌책 장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결정했다. 우리 형제는 여태껏 부조들의 덕분으로 잘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활의식을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이 인생 행로를 걸어가며 자수성가의 독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우선 장사 자본을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속하는 사치품이나 양복이며 세르비단으로 되어 있는 한복 등등을 팔기로 했다. 나에게 속한 팔 것을 묶으니 한도다리가 되었다. 등짐으로써 한 짐은 톡톡히 된다. 아우는 리아카꾼에게 부탁하여 시장까지 운반하자는 것이다. 나는 아우에게 책망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없지 않는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시킨다는 것은 좋지 못한 근성이고 우리들은 생활의 최하선에서 자주적으로 생활을 타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꾸짖었다. 아우는 그러나 우리들의 체면이 있지 않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것 무슨 창피오 하면서 도저히 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 나는 옷보따리를 짊어지려고 행동을 하니 아우는 허는 수 없었던지 내가 짊어지려는 짐을 빼앗아서 자기가 짊어진다. 시장은 웃장거리라 부르는 곳이다. 이 시장까지 가는 도중은 함흥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며 우리들은 이 번화를 관통하면서 갔다. 정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니 어색하고 부끄럽다. 적어도 우리들 자신의 과거의 생활은 호사스럽게 자랐다. 그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 지금 너무나 처량하다. 정말로 짐을 팽기쳐 버리고만 싶다. 몇 번이고 쉬고 또 쉬고서 겨울이라는데도 땀을 흠뻑 흘리면서 만세교 어구의 웃장거리에 다다랐다.
웃장거리가 본래부터의 명칭인데 해방되어서부터는 스콜카 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스콜카라는 뜻은 러시아 말로서는 값이 얼만가 하는 뜻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 제일 먼저 젠긴 스콜카, 돈이 얼마냐 또는 그저 스콜카 얼마냐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두 형제의 뜨내기 장수는 이 스콜카 시장의 길거리에다 보따리를 펴놓고 전을 폈다. 나는 마스크 한 코와 입, 등,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워주는 이 마스크로서 얼굴을 위신도 양심의 가책도 가려놓고 물건의 시세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짐작으로 값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값을 깎아서 정하는 대로 마구 팔아버렸다. 잡담과 먼지가 북적대는 지옥의 한복판 같은 이 스콜카 시장에 며칠 동안 전을 펴고 팔아버린 매상고가 약 2만 원가량 된다. 이 돈으로 리아카와 자전차를 각각 한 대씩 200원을 주고 샀다. 리아카는 책을 운반하는 동시에 스콜카 시장에서는 책방으로 이중으로 쓸 수 있는 이동 상점이 되는 것이다. 마치 파리의 세느 강가의 노점 책장수와도 같이. 책은 거리에 마구 쏟아져 나온다. 그것을 눈에 띄는 대로 사서 그 중에서 팔릴 만한 책을 골라서 팔고 팔리지 않는 책들은 휴지로 판다. 나는 자전차를 타고 시내뿐만 아니라 흥남 일대까지라도 돌아다니면서 책을 사 모았다. 팔릴 만한 책을 골라서 팔 값을 정해서 아우에게 넘기면 아우는 이것을 팔고 저녁이면 둘이서 주판화를 따져가면서 하루의 수지를 맞춰본다. 나날의 매상고는 최하 500원에서부터 최고 3,000원까지도 오른다. 특별한 날은 1만 원까지도 올리는 수도 있다. 하루에 1만 원의 매상고를 노리는 때는 평양의 책장수가 와서 공업계통이나 과학계통이나 외국 번역물 책을 대량으로 사가는 때다. 이때가 제일 수지가 맞는 때다. 대개 1만 원의 매상고에 책의 구입원가는 약 3,000원이나 되고 이익은 7,000원가량이나 생기니 아직도 어둡고 재미나는 장수다. 자본은 나날이 늘고 책은 책대로 불어가는 이 책장수에 재미를 붙이고 자본이 있는 대로 흥남 일대의 공장지대에 일본 사람 집을 방문하면서 책을 샀다. 많이 사는 날이면 추록으로 운반하는 때도 있는 큰 책장사로 커졌다. 나는 이 책장수를 통하여 일본 사람들이 독서열이라 할까 장서량에 대하여 다시금 일본 사람들의 지식욕과 또한 학구에 대하여 탄복하였다. 그네들 지성케 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 대부분은 남녀를 막론하고 학교 시대는 열심히 공부를 하나 일단 사회인이 되려면 책도 공부도 내 갈대로 가라고 망각에 파묻힌다. 더욱이 여자는 책이나 공부에 대하여서는 억만진창이다. 그리고 모양이나 내고 허풍선을 떨고 우쭐대기만 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추운 동장군은 이 땅 위에 유상무상의 것을 얻어붙이고 검고 잿빛깔 구름이 슬픔처럼 죽음처럼 지붕이 가까이 앙상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모여온 일본 사람들은 자꾸만 죽어간다. 함흥시내에 거류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 하루에 평균 100명 내지 많이 죽는 날은 200명 가까이까지도 죽어간다는 것을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은 추위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이 기한에 떨다가 죽는 사람이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 외로이 북망의 길도 누구의 눈물도 소름도 없이 가마떼기에 덮인 채로 가버린다. 그 죽은 시체도 다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간다. 마치 다음에 자기도 죽어서 들것 신세를 질 가품을 하려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저승길 닦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여진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목격할 때 국가 운명과 민족과의 상관도 깨닫게 되고 빈곤과 병도 불가분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병은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도 확실히 나는 내 눈으로 보았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참혹한 지경이 되니 대부분이 소련 군인이나 한국인의 밑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여자들은 대부분이 소련 군인에게 육체를 팔고 밥이나 얻어먹는 현실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추위와 병으로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갈 무렵 쌀값은 없는 사람들아 죽어라 하듯이 기어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의 죽음과 착취의 분정에 불만에 가득 찬 북한 사람들은 이 물가 폭등에 더욱 소련을 저주하고 있다. 식량값이 오르는 원인은 식량을 자꾸만 흥남 항구로 해서 소련의 화물선에 다 만재하고 북으로만 가는 배가 나날이 불어가는 탓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나 중요 공장의 기계 등도 화물선에 실어간다. 이렇게 물자는 소련으로 도난당하고 또한 군수물자의 소위 현지 조달이란 착취와 강탈은 날도둑에 흡사하고 통화는 마치 무당의 부적 같은 연붉은 군표를 남발하여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성하니 생활이 곤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심은 극도로 악에 바치지 않을 수 없다. 붉은 깃발 아래에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기적의 재주를 곤두박질을 하여야만 한다. 공산당, 민청, 여성동맹, 직업동맹 등등 기타 보안서 각급의 인민위원회의 적색 테러단은 좌파의 열성문자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항상 감시하며 비위에 거슬리면 덮어놓고 반동문자라 규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어디로 어떻게 사람을 처치하였는지 행방조차도 알 수 없게 하며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라도 몰수하고 그 가족까지라도 미개척지인 두만강, 압록강의 깊은 산골로 추방한다. 이 북한에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란 오직 공산당과 그 주구와 소련을 조국이라 부르는 마치 도갓집 강아지 같은 년놈들 이에는 살 수가 없다. 우리 배달민족이 무엇 때문에 소련을 조국이라고 하고 상전으로 모셔야 하나? 아무리 우리를 해방시켰다고는 하나 소위 정치가로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절개도 없이 소련의 주구, 아니 남의 나라의 주구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자례로 우리 민족의 지도층은 사대주의가 강하다. 이 거지같은 사대주의를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번인가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행복하게 하여 주는 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준다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교원 영색의 간사한 말이며 그 뒤에는 언제나 침략의 흑심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악독한 소련 군정에 누구나가 타같이 이를 악물고 저주는 하나 행동으로서 항거하지는 못했다. 이 항거를 실천한 사건이 신의주에서 11월 23일 학생들이 대의거를 봉기한 것이다.
악독한 소련 군정에 참다 못하여 피와 죽음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호소하며 야수적인 소련 군인의 총탄 앞에 서슴지 않고 달겨들어 그 악기들과 육박하여 50여 명이란 학생이 생명으로 피를 뿌리고 쓰러졌다. 이 비보는 북한 천지의 민족 정기에 열혈을 돋우고 어둠 속으로만 흘러 하나의 민족의 상징으로서 빛나면서 어둠 속으로만 흐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치고 가슴을 적신다. 소련의 죽은 노릇을 빼놓고서는 이 북한 천지의 민족적인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정말로 망할 놈의 세상이다 라고 챕터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을 두고 우리 형제는 온갖 주의와 정치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의 올바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이 갈팡질팡했다. 사는 길이라고는 결론적으로 이 붉은 세상에서는 소소한 장수나 하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시대의 밑바닥에서 목숨만을 이어가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장수를 하면 무엇을 할까? 공산당 치하에서 나같이 문둥이가 더군다나 장수의 소질도 경험도 없는 뜨내기가 어떤 장수의 업태를 골라야 하는가? 궁리한 나머지 서점을 하자는 데에 우리 형제는 의견이 합의가 되었다. 서점도 신간서점을 하면 그네들의 프로파간다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니 헌 책장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결정했다라고 챕터 64를 열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남동생과 함께 장사라도 해야 할 텐데 경험도 일천하기에 그래도 책줄이나 읽었기에 책장사를 하면 어떨까 의기투합했던가 봅니다. 그것도 신간을 취급하면 그네들의 선전선동의 앞잡이나 할 것이 뻔하기에 죽은 듯 헛책 장사를 하기로 했나 봅니다. 여기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식과 행동의 원칙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것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얻고자 물건을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통치자나 집단이 통치하는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뜨내기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업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실제 형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궁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을 이룬다 하겠고,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나 주장 등을 대중에게 널리 설명하여 이해와 동의를 얻으려는 활동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여태껏 부조들의 덕분으로 잘 살았다. 허나 이제는 그 생활의식을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이 인생 행도를 걸어가며 자수성가의 독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우선 장사 자본을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속하는 사치품이나 양복이나 세르비단으로 되어 있는 한복 등등을 팔기로 했다. 나에게 속한 팔 것을 묶으니 한 보따리가 되었다. 등짐으로써 한 짐은 톡톡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독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조상의 덕으로 호의호식하였으나 모조리 토지를 몰수당하여 앞날이 불투명하니 생활의식부터 깡그리 바꾸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지요. 그래서 착안한 것이 서점이니 그 미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팔아치우기로 하고 값이 될 만한 사치품이나 옷가지들을 끌어모으니 한 보따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깡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부정적인 요소 따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결말을 지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행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품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루라고 하는 것은 모직물을 뜻하는 일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실로 광택이 나게 짠 피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는 리아카꾼에게 부탁하여 시장까지 운반하자는 것이다. 나는 아우에게 책망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없지 않는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시킨다는 것은 좋지 못한 근성이고 우리들은 생활의 최하선에서 자주적으로 생활을 타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꾸짖었다. 아우는 그러나 우리들의 체면이 있지 않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것 무슨 창피오 하면서 도저히 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 나는 옷보따리를 짊어지려고 행동을 하니 아우는 허는 수 없었던지 내가 짊어지려는 짐을 뺏어서 자기가 짊어진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우는 아직도 지주의 기질이 남아있어 보따리를 등짐으로 옮기는 것이 퍽이나 창피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리어카꾼을 불러 옮기자고 하니 아우는 마음가짐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손수 등짐을 지려 하니 차마 형에게 지울 수가 없었던지 아우가 걸머지고 가게 되었네요. 여기서 리어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따위의 뒤에 달아 끌거나 사람이 직접 끄는 작은 수레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게 박혀 고치기 힘든 성질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부위의 선을 뜻하며 요즘 용어로는 하한선이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계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여 헤쳐나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하는 도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피라고 하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안 입고 온 일을 당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웃장거리라 부르는 곳이다. 이 시장까지 가는 도중은 함흥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며 우리들은 이 번화를 관통하면서 갔다. 정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니 어색하고 부끄럽다. 적어도 우리들 자신의 과거의 생활은 호사스럽게 자랐다. 그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 지금 너무나 처량하다. 정말로 짐을 팽개쳐버리고만 싶다. 몇 번이고 쉬고 또 쉬고서 겨울이라는데도 땀이 흠뻑 흘리면서 만세교 어구의 웃장거리에 다다랐다. 웃장거리가 본래부터의 명칭인데 해방되어서부터는 스콜카 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스콜카라는 뜻은 러시아 말로서는 값이 얼만가 하는 뜻인데 러시아 군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 제일 먼저 젠긴 스콜카, 돈이 얼마냐 또는 그저
스콜카 얼마냐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운 형제가 노점상을 벌인 곳이 웃장거리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려면 하운의 집에서 함흥의 번화가를 거쳐야 하는데 등짐을 지고 가려니 창피함도 앞서거니와 지난날의 영화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처량하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만세교 어구에 자리한 웃장거리는 소련이 진주하면서 스콜카 시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는데 스콜카는 얼마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웃장거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 어귀의 위쪽에 있는 장터거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관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어서 통과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구슬퍼질 정도로 쓸쓸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세교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흥시 서쪽에서 함흥평야를 관료하는 성천강을 가로질러 가설된 교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구라고 하는 것은 어귀의 비표준어로서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콜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의 양키 시장과 같은 의미이며 원뜻은 소련어로 얼마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형제의 뜨내기 장수는 이 스콜카 시장의 길거리에다 보따리를 펴놓고 전을 폈다. 나는 마스크 한 코와 입, 등,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워주는 이 마스크로서 얼굴을 위신도 양심의 가책도 가려놓고 물건의 시세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짐작으로 값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값을 깎아서 정하는 대로 마구 팔아버렸다. 잡답과 먼지가 북적대는 지옥의 한복판 같은 이 스콜카 시장에 며칠 동안 전을 펴고 팔아버린 매상고가 약 2만원가량 낸다. 이 돈으로 리아카와 자전차를 각각 한 대씩 200원을 주고 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사라고는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으니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었나 봅니다. 하운의 형제는 조상을 잘 만나 일본 유학파였으니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그래도 굳은 결심이 있었기에 상술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팔아 며칠 만에 2만원이 넘는 매출고를 올렸던가 봅니다. 하여 장사에 꼭 필요한 리어카와 자전거를 2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니 첫 장사치고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로 물건을 싸서 꾸린 뭉치를 이룬다 하겠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빈 땅을 말하는데 곧 택지를 뜻하는 글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안의 구획된 공지도 전이라고 했다 합니다. 결국 각종 가게가 들어서는 빈 땅이 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나 건강 목적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위생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신분에 따른 위엄과 신망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시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물건값을 말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로 사람이 많아 북적북적하고 복잡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상고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판매한 액수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카는 책을 운반하는 동시에 스콜카 시장에서는 책방으로 이중으로 쓸 수 있는 이동 상점이 되는 것이다. 마치 파리의 세느 강가의 노점 책장소와도 같이 책은 거리에 마구 쏟아져 나온다. 그것을 눈에 띄는 대로 사서 그 중에서 팔릴 만한 책을 골라서 팔고 팔리지 않는 책들은 휴지로 판다. 나는 자전차를 타고 시내뿐만 아니라 흥남 일대까지라도 돌아다니면서 책을 사 모았다.
팔릴 만한 책을 골라서 팔값을 정해서 아우에게 넘기면 아우는 이것을 팔고 저녁이면 둘이서 주판날을 따져가면서 하루의 수지를 맞춰본다. 나날의 매상고는 최하 500원에서부터 최고 3,000원까지도 오른다. 특별한 날은 1만 원까지도 올리는 수도 있다. 하루에 1만 원의 매상고를 오르는 때는 평양의 책장수가 와서 공업계통이나 과학계통이나 외국 번역물 책을 대량으로 사가는 때다. 이때가 제일 수지가 맞는 때다. 대개 1만 원의 매상고에 책의 구입 원가는 약 3,000원이나 되고 이익은 7,000원가량이나 생기니 아직도 어둡고 재미나는 장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구입한 리어카는 프랑스 세느 강가의 노점 책장수처럼 이동식 매장이 되고 자전거는 책을 구입하러 다니는 교통수단이 되었던가 봅니다. 보통 날은 매출이 최저 500원으로부터 3,000원에 이르고 특별한 날은 1만 원까지도 오르는데 그런 날은 평양의 책장수가 와서 거래할 때라고 하네요. 함흥은 공업도시다 보니 공업계통이나 과학계통의 책이 잘 팔리고 헌책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던가 봅니다. 1만 원 매상고 중 원가는 3,000원이라고 하니 70%의 마진율을 보이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장사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동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수시로 이동하며 판매 가능한 점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세느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북부를 흐르는 대하천인데 총 연장 780km의 유역 면적은 약 78,700km평방미터에 달한다 하겠습니다. 수세기 이상 프랑스의 수도였고 서부 유럽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가 이 하천의 중하류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옮겨 쓴 책이나 작품 따위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나날이 늘고 책은 책대로 불어가는 이 책장수의 재미를 붙이고 자본이 있는 대로 흥남 일대의 공장지대의 일본 사람 집을 방문하면서 책을 샀다. 많이 사는 날이면 추록으로 운반하는 때도 있는 큰 책장사로 커졌다. 나는 이 책장수를 통하여 일본 사람들이 독서열이라 할까 장서량에 대하여 다시금 일본 사람들의 지식욕과 또한 학구에 대하여 탄복하였다. 그네들 지성케 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 대부분은 남녀를 막론하고 학교 시대는 열심히 공부를 하나 일단 사회인이 되려면 책도 공부도 내 갈대로 가라고 망각에 파묻힌다. 더욱이 여자는 책이나 공부에 대하여서는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모양이나 내고 허풍선을 떨고 우쭐대기만 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추운 동장군은 이 땅 위에 유상무상의 것을 얻어붙이고 검고 잿빛깔 구름이 슬픔처럼 죽음처럼 지붕이 가까이 앙상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을 올리다 보니 자본은 나날이 늘고 책의 거래도 커져 자동차를 동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모양입니다. 주로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헌책을 구입하다 보니 일본 사람의 독서열이나 장서량을 알게 된 모양이죠. 그에 비하여 한국 사람들은 학창시절은 그런대로 독서를 하는데 배움에서 멀어지면 등한시하고 특히 여성들은 아예 담을 쌓고 겉모양이나 내려하고 허풍이나 떠는 존재로 그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네요. 어머니는 나라의 기둥을 길러내는 최초의 스승이기에 오히려 더 학구열을 불타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추록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독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고자 하는 열의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서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하고 있는 책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학구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감탄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능력이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불어넣어 숯불을 피우는 손풀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장군이라는 뜻으로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상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별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앙상대고 했는데 앙상대고는 꽉 짜이지 못하여 어설프고 허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온 일본 사람들은 자꾸만 죽어간다. 함흥 시내에 거류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 하루에 평균 100명 내지 많이 죽는 날은 200명 가까이까지도 죽어간다는 것을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은 추위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없이 기한에 떨다가 죽는 사람이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 외로이 북망의 길도 누구의 눈물도 소름도 없이 가마떼기에 덮인 채로 가버린다. 그 죽은 시체도 다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간다. 마치 다음에 자기도 죽어서 들것 신세를 질 가품을 하려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저승길 닦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여진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만주나 청진에서 밀려든 일본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게는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원인은 굶주리고 추위에 동사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그 죽음을 또 일본 사람들이 떼매어다 장사를 치르는데 마다하지 않는 것은 자신도 머지않아 그 신세가 될 터이니 품앗이 차원이 아니겠는가 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네요. 식민 시절의 혹독했던 벌을 단단히 받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삶을 뜻한다 하겠고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추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허난성 루어양의 동북쪽에 위치한 산 이름이나 여기서는 저승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가마떼기라고 하는 것은 가마니의 비표준어로 지프로 쳐서 주머니처럼 만들어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는 용기로서 가마니는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들어왔으며 가마니라는 이름도 일본말 가마스에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 따위의 양쪽 끝에 긴 채를 대어 앞뒤에서 두 사람이 맞들고 다니도록 만든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실어 나르는 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품의 비표준어로서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이나 원한진 것을 갚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승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뜻한다 하겠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목격할 때 국가 운명과 민족과의 상관도 깨닫게 되고 빈곤과 병도 불가분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병은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도 확실히 나는 내 눈으로 보았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참혹한 지경이 되니 대부분이 소련 군인이나 한국인의 밑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여자들은 대부분이 소련 군인에게 육체를 팔고 밥이나 얻어먹는 현실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추위와 병으로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갈 무렵 쌀값은 없는 사람들아 죽어라 하듯이 기어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의 죽음과 착취의 군정에 불만에 가득 찬 북한 사람들은 이 물가 폭등에 더욱 소련을 조조하고 있다. 식량값이 오르는 원인은 식량을 자꾸만 흥남 항구로 해서 소련의 화물선에 다 만제하고 북으로만 가는 배가 나날이 불어가는 탓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나 중요 공장의 기계 등도 화물선에 실어간다. 이렇게 물자는 소련으로 도난당하고 또한 군수 물자의 소위 현지 조달이란 착취와 강탈은 날도둑에 흡사하고 통하는 마치 무당의 부적 같은 연붉은 군표를 남발하여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성하니 생활이 곤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심은 극도로 악에 바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지 책 장사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민심에 민감했겠지요.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식민 세력이나 소련에 빌부터 일을 하거나 여인들은 참혹하게도 소련의 몸파리로 전락하여 연명하는 지경이 되었던가 봅니다. 더하여 쌀값이 날로 폭등하여 궁핍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소련이 자꾸만 유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련에 대한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려 해도 나눌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참혹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끔찍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착취라고 하는 것은 계급 사이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값이나 주가 따위가 갑자기 크게 오름을 뜻한다 하겠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자동차, 배 따위에 가득 실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막고 악귀를 쫓기 위해 쓰는 붉은 글씨나 무늬가 그려진 종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표라고 하는 것은 전쟁지역이나 점령지역에서 군의 작전 행동상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한 특별한 화폐라 할 수 있겠고요.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자꾸 함부로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 지수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에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기적의 재주를 곤두박질을 하여야만 한다. 공산당, 민청, 여성동맹, 직업동맹 등등 기타 보안석 각급의 인민위원회의 적색 테러단은 좌파의 열성문자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항상 감시하며 비위에 거슬리면 덮어놓고 반동문자라 규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어디로 어떻게 사람을 처치하였는지 행방조차도 알 수 없게 하며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라도 몰수하고 그 가족까지라도 미개척지인 두만강, 압록강의 깊은 산골로 추방한다. 이 북한에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란 오직 공산당과 그 주구와 소련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마치 도갓집 강아지 같은 년놈들 위에는 살 수가 없다.
우리 배달민족이 무엇 때문에 소련을 조국이라고 하고 상전으로 모셔야 하나? 아무리 우리를 해방시켰다고는 하나 소위 정치가로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절개도 없이 소련의 주구, 아니 남의 나라의 주구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자례로 우리 민족의 지도층은 사대주의가 강하다. 이 거지 같은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번인가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 사이에 주류라 할 공산당, 민청, 여성동맹, 직업동맹, 보안서, 각급의 인민위원회 등 열성분자를 제외하고는 적대시하며 감시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러니 길을 쓰고 주류에 편입되고자 철저한 개가 되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나쁜 부류는 산골이나 미개척지로 추방당하는 고통을 겪었겠지요. 자고 이래 우리나라의 사대주의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이지요. 아직도 그 피가 유유히 흐르는 것이 유감일 뿐입니다. 여기서 곤두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대번에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겠고요. 좌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쪽의 계파나 유파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대시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사회 현상이나 습관을 몰아내어 없앰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도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동업자들이 모여서 개나 장사 등에 관한 의논을 하는 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배달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나라 이름으로 배달국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세운 나라라고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개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나 신의 따위를 굽히거나 바꾸지 않는 강직한 태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례로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를 섬기고 그에 의지하여 자기 나라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나 태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행복하게 하여 주는 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준다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교원 영색의 간사한 말이며 그 뒤에는 언제나 침략의 흑심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악독한 소련 군정의 누구나가 다 같이 이를 악물고 저주를 하나 행동으로서 항거하지는 못했다. 이 항거를 실천한 사건이 신의주에서 11월 23일 학생들이 대의거를 봉기한 것이다. 악독한 소련 군정에 참다 못하여 피와 죽음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호소하며 야수적인 소련 군인의 총탄 앞에 서슴지 않고 달겨들어 그 악기들과 육박하여 50여 명이란 학생이 생명으로 피를 뿌리고 쓰러졌다. 이 비보는 북한 천지의 민족 정기에 열애를 돋우고 어둠 속으로만 흘러 하나의 민족의 상징으로서 빛나면서 어둠 속으로만 흐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치고 가슴을 적신다. 소련의 죽은 노릇을 빼놓고서는 이 북한 천지의 민족적인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정말로 망할 놈의 세상이다 라고 챕터 64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련의 폭정으로 드디어 폭발한 것이 11월 23일의 신의주에서 대학생들이 봉기한
대의거라 할 것입니다. 무려 50여 명의 꽃봉오리들이 희생된 비극의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예세의 영향을 받는 무력한 민족이어야 할까요? 근세에 들어서도 그러한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 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했는데 바르지 못하고 간교한 그런 뜻이 되겠고요. 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음흉하고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대의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의로운 일을 크게 도모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들고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정기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풍 또는 의기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일반 국민을 뜻한다 하겠고요. 비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소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끓는 피라는 뜻으로 열렬한 의기, 뜨거운 정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7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5 알을 찾아 눈속을 방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